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인생은 없겠지만 오늘 사연자분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또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사연자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사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어서 어디 말할 곳도 없고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정도가 지나쳐 건강까지 망가져서 고생했었는데 이제 겨우 조금 괜찮아져서 용기 내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참아도 정신이 힘든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우선 우리 가족과 제 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8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과 경우가 달라 대부분 다들 많이 낳으셨어요. 아마 제 또래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다들 가난하고 가난이 오히려 평범했던 시절이라 학교를 온전히 다 나오는 게 대단한 때였어요. 대학은 진짜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면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우리 집도 공부를 매우 잘했던 둘째 형만 대학에 가고 첫째 누나는 심지어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로 타지로 가서 김치 공장에 가 일을 했습니다. 형제가 많아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입이 많으니까 넉넉하게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밥도 다들 조금씩 먹었고 간식은 우리 집 같은 경우엔 큰형과 막내한테 우선권이 있어 저처럼 중간에 있는 형제들은 구경도 못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무튼 우리 집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형제가 너무 많아 다 키울 형편이 아니어서 저와 바로 위 형 둘은 할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옆 동네에 사셨는데 저와 형이 할머니 농사도 도와드리고 집안일도 하며 같이 지냈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았던 날보다 할머니와 살았던 날들이 훨씬 길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예뻐했던 손주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시절엔 무조건 장남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같이 살았던 손주가 할머니는 더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산을 조금 더 물려주고 가셨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도 할머니와 살며 나왔고 고등학교는 갑자기 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며 저를 데리고 가셔서 그 지역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로 버는 돈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부산으로 집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간 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를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참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 위로 장남인 큰형과 공부를 잘했던 둘째 형을 제외한 나머지 누나들과 형은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그동안 할머니 밑에서 커 미안하다며 고등학교에 보내주셨죠. 저는 상고에 진학했는데 처음 전학 와서 사실 적응하기 매우 힘들었답니다. 고등학교에 딱 입학했더니 이미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가 많았고 저는 타지에서 왔으니 사투리를 쓰지 않아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 몸집이 작아서 형들은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진지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들의 우려와 달리 고등학교 때 철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철민이는 덩치가 정말 커서 소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여려서 내성적인 저와 잘 맞아 우리는 둘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며 서로 의지하곤 했습니다. 철민이는 안타깝게도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는데 그래서 집이 매우 가난했어요. 저도 집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철민이는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철민이는 학교가 끝나면 바다에 가서 아저씨들 심부름을 하며 적은 돈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내내 제가 작게 돈을 벌어 나름 동생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어머니에게 아주 작지만 용돈도 드렸는데 되게 뿌듯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진학에는 뜻이 없었고 바로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작게나마 돈을 벌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저에게 공부보다 돈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의 일을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형에게도 아버지가 같이 돈을 벌자고 제안하셨지만 형은 생선 비린내가 싫다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나서서 아버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죠. 저는 그래서 친구 철민이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는데 크게 막 어려운 부분이 있던 일은 아니라 우리는 금방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배우고 철민이와 저는 동업을 시작해 아버지와 다른 사업체를 만들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거래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배웠고 또 아버지는 저희에게 거래처 중 몇 개는 처음에 떼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철민이와 저는 둘이 쌍으로 붙어 다니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거래처도 늘리고 긴 거리까지 배달했습니다. 잠을 자면 그만큼 거래처를 늘리지 못해서 서로 바꿔가며 운전하고 쪽잠을 자며 일했어요. 그러다 우리 거래처 중 한 식당에서 어느 날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첫눈에 반한 아름다운 여성이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머리는 하나로 질끈 묶고 화장기는 전혀 없이 웃지도 않고 오히려 은근히 짜증이 배어있는 얼굴로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민이는 옆에서 미선 씨가 그렇게 좋냐고 저보고 입을 좀 다무르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밀어주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첫눈에 반한 것처럼 아내도 저에게 첫눈에 반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아내는 저를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세고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미선 씨와 사귀려고 진심으로 열심히 구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는 그때 엄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게에 도착하면 저는 일부러 제가 다 생선을 나르고 장모님에게 엄청 친근하게 다가가서 먼저 환심을 샀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깔끔하고 정갈한 외모를 유지하고 미선 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몸에서 생선 냄새가 많이 나면 미선 씨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가게에 가기 전부터 계속 철민이에게 생선 드는 일을 시키며 저는 최대한 냄새가 배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미선 씨는 저에게 자기는 담배 피우는 남자가 싫다고 해서 저는 피우던 담배도 하루 만에 끊고 미선 씨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번의 거절 끝에 미선 씨는 저와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미선 씨와 사귀던 중 미선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본인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고, 본인과 결혼하려면 서울에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는 미선 씨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처음엔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다행히 둘째 형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거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나마 아는 사람은 있어 저는 결국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철민이와 하던 사업은 철민이가 혼자 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 다른 직업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뽑는다길래 바로 지원에 합격했고 저는 어떤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제가 부산에서 했던 사업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라도 거래처를 늘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하던 것처럼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며 일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적어 아내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너무 외롭게 하는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시련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리시거나 혹은 자연사로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렇게 세상이 원망스럽고 억울하진 않았을 텐데요.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생선 배송을 하고 있었대요. 새벽에 가게가 영업하기 전에 생선을 배송하려고 열심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아버지 트럭을 박았고 그때까진 심지어 아버지는 차만 고장나고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차를 확인하려고 내렸더니 음주운전한 차가 아버지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시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내와 회사에 소식을 전하고 바로 둘째 형과 같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고 병원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음주운전한 사람은 멀쩡했고 심지어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많고 확실한 가해자의 잘못이었지만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 우리 팔남매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래도 어떻게 고통스럽게 사건은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어머니와 막내들의 거처가 문제였어요. 우리 남매들은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3명이었습니다. 제 위로 형 3명과 가장 막내가 아들이었고 누나 2명 그리고 여동생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한 형 누나들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당장 어머니와 막내 2명의 거처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일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막내들은 학생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형제들끼리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보내주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 3명이 사는 생활비를 주어야 했고 또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주어야 하는 돈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누나들은 본인들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런 돈을 모아서 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 반응이 달라서 저는 놀랐지만 누나들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여자들은 희생하던 게 일상이었고 특히 큰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구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혼자 타지에 가서 공장에 취직했기 때문에 그런 누나에게 돈을 받는 게 저도 참 미안하더라고요. 결국 큰형이 남자들만 모아서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막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돈을 보내주자고 해서 저는 영업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의 눈치가 보여 점심시간에도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대충 빵이랑 우유로 끼니를 대신하고 일했는데 그래도 돈이 모아도 모아도 부족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돈을 보내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아 몰랐기 때문에 더 고생했어요. 저는 8남매지만 아내는 혼자 외동이어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뼈 빠지게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인생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었던 건지 저와 아내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너무 기뻐서 둘이 부여잡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아내 본가가 부산이니까 둘이 시간 내에 내려가 친정에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보고 열심히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내가 임신한 것은 말도 안 되게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생활비가 넉넉한 것이 아닌데 아이까지 낳게 된다면 돈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고 더 일했는데 사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아내도 외롭고 힘들었고 나도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뭐 이리 쉽지 않은 건지 하나의 불행이 또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은 제가 영업을 하나 따내고 집에 오랜만에 일찍 들어가 아내와 저녁도 같이 먹고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팀장님이 대박 큰 건이 들어왔다고 저에게 가서 한 건 따내라고 하셨죠.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가 봐도 그 건은 매우 큰 거래처였고 만약 제가 거래를 성사시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딱 그 거래만 하고 돌아가야지 생각하고 거래처와 만났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은 알고 보니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사장님에게 붙잡혀서 계속 술을 마셨고 그래도 속으로 이 돈을 얻게 된다면 아내와 저는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집으로 보낼 생각이 없었는지 술자리가 새벽까지 지속되었어요. 집에 연락해야 하는데 저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연락도 못하고 저는 결국 돈을 포기하고라도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장님은 심각하게 표정을 구기시며 거래는 없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속상하고 시간도 아까웠지만 아내가 걱정하는 것을 아니까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 바로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이래? 도와주세요! 아주머니! 아내는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식은땀만 흘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엉엉 울며 주인집 아주머니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대로 응급실에 가서 상태를 지켜봤더니 아내가 유산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들은 바로는 제가 너무 집에 오지 않으니까 걱정되어 밖으로 나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어서고 싶었는데 넘어지며 아이가 놀랐는지 일어설 수가 없었고 늦은 새벽이라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렇게 몇 시간을 누워서 기절해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또 저 때문에 아이를 잃은 것 같아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게 된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해 혼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괜찮다고 아이는 다시 가지면 된다고 위로했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형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누나들도 집에 찾아와서 아내를 챙겨주었습니다. 철민이와도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 철민이는 특유의 말투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힘든 시기였는데 주변 사람들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로가 도움이 되었던 건지 저와 아내는 다음 연도에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었어요. 저는 유산으로 아이를 잃었던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트라우마라 아내에게 지극정석으로 태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저에게 서울로 올라가자고 했었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아내를 위해 제안했지만 아내는 거절했어요. 부산이 싫은 게 아니고 자기도 부산에서 친정 옆에 딱 붙어서 살고 싶지만 세상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서울이 더 넓고 경험할 것이 많다고 하며 서울에서 사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했고 진짜 다행히도 이번엔 유산 없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어요. 첫째 아이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팔남매가 진짜 신기하게도 제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는데도 형들은 다 딸을 낳았었거든요. 누나들은 아들을 낳기는 했는데 성씨가 우리 집안 성씨가 아니라 어머니가 굉장히 아쉬워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제가 장손을 낳게 되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처럼 기뻐하셨을 것 같아 아버지가 심하게 그리워졌어요. 아내의 산후조리를 위해 부산에서 장모님이 올라오셨고, 저는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마음이 조금 놓여 일하는 시간을 훨씬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큰 거래처와 거래가 불발되어 회사에서 저에게 자잘한 것만 주더라고요. 아내가 유산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인 것 같다는 팀장님의 말에 혼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신문 배달하는 것이 은근히 또 돈이 되더라고요.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혼자 신문을 배달하며 약간이라도 돈을 더 벌게 되었어요. 아내가 출산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았는데 형들의 말로는 육아를 하게 되면 돈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저축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형들의 말처럼 육아가 시작되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어머니에게 보내주는 돈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생활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내의 친정도 잘 사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는 없으니 제가 더 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장모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나서도 신문 배달을 계속했고 여기에 추가로 우유 배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본업이 영업이라 종일 뛰어다니고 거래가 없으면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 그럼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본업도 놓을 수가 없었죠. 코피 터지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었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기절하는 것처럼 밤에 잠이 들었어요. 그 때문에 살도 너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아이와 아내 덕분이었죠. 힘들고 이게 사는 건가 싶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를 보면 힘든 게 씻은 듯 사라졌어요. 아이가 웃는 것을 보면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일할 수가 있었죠. 이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낳아야 진정으로 어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꾹 참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일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한 명 더 찾아오게 되었어요. 둘째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가 생겼는데 저와 아내는 아기가 생긴 것이 좋으면서도 생활이 더 힘들어질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라지는 거고 진짜 천만다행으로 당시 우리 부부는 빚도 없었기 때문에 낳자고 결정했어요. 제가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생활비를 어떻게든 1원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해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빚이 없었거든요. 아내도 정말 아이한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아껴서 생활했죠. 저와 아내는 둘이 고기가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아기 분유를 사고 기저귀를 샀어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3번을 생각하고 그래도 먹고 싶을 때에만 먹으면서 절약하고 집에서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해서 빚 없이 힘들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둘째가 태어나도 이렇게 아끼고 살자고 다짐하며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둘째 아이는 태어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둘째는 태어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고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혹시 안 좋아지면 수술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어요. 출산할 때에도 아내는 둘째를 자연분만으로 낳았는데 나타가 문제가 생겨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둘째는 우리 집으로 오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살게 된 둘째가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내가 그때 다 본인 잘못이라고 힘들어해서 아내를 위로하느라 힘든 티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입원한 아기가 너무 불쌍하고 아내는 둘째가 걱정된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겐 첫째 아들도 있어 저는 몸이 10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병원비 문제도 정말 컸고 제 생각보다 소아병동에 입원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또 아이라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서도 병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배달하는 시간을 빼서 첫째 아이를 돌봤고 회사에 출근하며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제가 퇴근하면서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첫째 아이를 그렇게 빨리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은 아니었는데 둘째가 아프고 아내도 병원에서 곁을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저는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어머니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보내지 못할 것 같다고 형에게 울며 말했습니다. 형은 이해한다고 어차피 막내들이 성인이 되었으니 괜찮다고 했죠. 저는 결국 남재 형제 중에 저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했는데 그게 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아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지켜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꾹 참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도 아들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돌 전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선천적인 병이라 살면서 언제 증상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저와 아내는 퇴원하고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니 저는 다시 신문과 우유 배달을 시작했고 집에 대출이 있으니까 아내도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도 어리고 둘째는 신생하지만 제대로 산후조리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일을 하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죠. 저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1분이라도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맞다 생각했습니다. 대출이 있고 당장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아내도 저를 이해해 주었죠. 그래서 저는 출근 전에는 우유와 신문 배달을 하고 퇴근하고는 고깃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식당은 저녁 시간이 제일 바빠서 제가 일하는 시간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큼 힘들어도 돈을 벌 수 있고 또 고깃집이라 가끔 사장님이 가서 애들 먹이라고 고기도 챙겨주셔서 몸이 부서질 것 같아도 견뎠습니다. 저는 배고픈 것은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잠을 잤는데 그렇게 일하니까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힘들어서 우리 집에 반찬을 가지고 온 첫째 누나가 안타까워 제 모습을 보고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누나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저는 저 때문에 누나들과 형이 슬퍼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일부러 괜찮은 척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형들과 누나들이 아기용품을 정말 많이 물려주어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주변에서 그렇게 도와주니까 또 어떻게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일했던 고깃집 사장님도 제 사정이 너무 안타깝다고 일부러 아내와 아이들을 부르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고 돈을 받지 않으신 적도 있어요. 아내와 첫째는 오랜만에 먹는다고 맛있게 먹는데 저는 빨리 제가 성공해서 고기를 끼니마다 먹게 해줘야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에겐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영업 마감도 도와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 셋째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는 셋째가 생긴 것을 보고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고 빚도 있어서 제가 일을 3개나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생각하고 셋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셋째는 공주님이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라 셋째는 여자애였으면 좋겠다고 아내와 제가 얘기했었는데 셋째가 여자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부산에서 제가 딸을 낳았다니까 기뻐하셨습니다. 확실히 여자아이라 남자아이와는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근 전에 배달하고 퇴근하고 고깃집에서 일하는 것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토끼 같은 아이들이 자고 있었는데 셋이 자는 것을 보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결국 대출까지 다 갚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완전히 갚은 날엔 아내와 저는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부산에서 아내와 둘이 올라와 급하게 잡은 단칸방이었는데 아이를 3명을 낳으니 집이 확실히 좁더라고요. 대출도 다 갚았으니 주변에선 일을 줄이라고 했지만 저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계속 일을 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부는 돈을 모아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 저는 돈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말하며 진짜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셋째는 딸이라 형들이 가진 옷들을 첫째, 둘째와 비교해서 훨씬 많이 물려주었고 셋째도 사촌 언니들이 많으니까 행복해하며 자랐어요. 아이를 낳고 형 누나들과 교류가 더 많아져서 저는 가족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5번은 부산에 내려가 아내 친정집도 가고 우리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철민이를 항상 봤었는데요. 철민이는 부산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어요. 저와 하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고 철민이는 어느덧 꽤 크게 사업체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아버지와 제가 없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고 하며 제가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항상 맛있는 것을 사주곤 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어도 본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커질 수가 없는데 철민이는 정말 성실하고 착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아는 철민이는 저처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둘이 모이면 항상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으로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것과 제가 지금 아내한테 반해서 죽어라 쫓아다녔던 것까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도저히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또 철민이는 아들만 1명 있었는데 우리 셋째가 딸이라고 저보고 부럽다는 말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부산에 내려가서 어머니도 뵙고 철민이도 보는 게 제 삶의 낙이었죠. 비록 큰 집으로 이사하긴 했어도 사실 생활은 비슷하게 힘들었어요. 대출이 없어도 아이가 3명이니까 아무래도 드는 돈이 많았어요. 식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크면서 드는 옷과 학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치와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절약하는 게 습관인 사람인데도 힘들었어요. 저와 아내는 우리 부부는 굶어도 아이들 굶는 것은 절대 못 보는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그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나름 익숙해졌지만 힘든 게 괜찮아지진 않았어요. 익숙한 것과 힘든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배가 고픈 것도 일상이었고 저는 수면 시간도 항상 부족해서 만성 피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오히려 건강을 챙기라고 할 정도로 제 몸을 혹사하며 일했죠.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하늘도 저를 도와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가 심장이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전화가 와 받았더니 아내가 울면서 둘째 아들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급하게 회사의 사정을 말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둘째 아들의 심장이 안 좋아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은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정기적인 검진만 받았지 건강에 문제가 되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유치원에서 쓰러질 줄은 진심으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수술했는데 의사 말로는 한 달 뒤에 또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쓰러졌고 저도 너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듣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첫째 아들은 초등학생이었고 셋째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아이여서 안 그래도 드는 돈이 많았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대출을 받아도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밥도 굶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는 감당이 되지 않았고 대출도 더 받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월급을 미리 받은 적도 있고 고깃집 사장님에게 돈도 빌려봤지만 도저히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제 상황을 안타깝게 보던 둘째 형이 첫째 아들을 본인 집으로 데려가 임시로 키우기 시작했고 셋째 딸은 첫째 누나가 맡아주었어요. 그렇게 생이별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고 둘째 아들이 안타까워서 울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하다 울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냉혹하게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형들과 누나들은 최대한 저를 도와주었지만 그들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 현실적인 둘째 병원비를 대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철민이었어요. 제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소주를 5병 마시고 홀린 듯 철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때 엉엉 울며 사정을 말했었나 봐요. 사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철민이는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둘째 아들 병원비를 본인이 보태주었어요. 저는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었는데 철민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쪽으론 쳐다보지 말라며 둘째 아들 병원비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철민이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꼭 갚겠다고 하니까 철민이는 죽기 전에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형들과 누나들의 도움과 결정적인 철민이의 도움으로 둘째 아들은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퇴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거짓말처럼 몸이 아주 건강해졌고 둘째 아들은 심지어 사춘기를 지나며 첫째 아들보다 키가 커졌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첫째와 셋째도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퇴원 후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회사에서 제 성실성도 인정받아 연봉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 둘째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대출과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에게 마지막 남은 돈을 갚으면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철민이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면서 철민이한테 도움 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았고 어느덧 아이들이 커서 첫째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둘째는 대학생이었고 셋째 딸은 발레를 시작했는데 발레가 또 돈이 들더라고요. 예체능을 하려면 예초에 돈이 많은 집에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우리 집 형편상 셋째가 발레를 하면 감당이 안 되었지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자식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다행히 첫째는 결혼해서 나간 뒤라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며 셋째 학원비를 충당했는데 그때쯤에 신문 배달이 없어졌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고 사장님이 본인이 배달할 테니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셨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회사 일만으로 셋째 발레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다행히 저도 연차도 쌓이고 연봉도 높아져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끼고 아끼면 셋째한테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투자하며 사니까 어느덧 둘째도 대학에 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크면서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셋 다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둘째는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던 아이라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건 아내도 똑같았는지 아내는 첫째 결혼 때보다 둘째 결혼식 때 더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어쩌면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성인이 되는 것도 보기 힘들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결혼할 때는 저도 뿌듯하면서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은 손주까지 낳았고 직업도 대기업이라 벌이가 꽤 괜찮았어요. 둘째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긴 했지만 저는 둘째는 그냥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좋았답니다. 셋째 딸은 발레를 계속하고 있어서 돈이 들어 부담이 되긴 했지만 또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셋째까지 대학에 보낼 준비를 하니까 아내와 저는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서로 고생 많았다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인생이지만 참 다사다난합니다. 어느 날 집에서 아내와 같이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군지 확인해 봤더니 철민이었습니다. 철민아, 무슨 일이냐? 동준아, 나 어떡해. 살고 싶지 않아. 나 너무 힘들어. 속상해. 철민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저는 한 번도 철민이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어가며 저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더니 철민이는 크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날리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지금 집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바로 아내에게 급한 일이 생겨 부산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바로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 철민이에게 갔습니다. 철민이 집에 도착하니까 집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철민이와 철민이 아내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죠. 진짜 믿었던 거래처에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그게 엮이고 엮여 결국 철민이가 크게 당하고 말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되게 안타까워서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어머니 집으로 철민이와 철민이 아내를 데리고 가 재웠습니다. 어머니도 다행히 철민이를 잘 알아서 편히 쉬라고 해주었고 철민이는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일단 출근해야 하니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 정말 속이 너무 상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철민이는 급한 대로 공장에 가서 돈을 벌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민이가 없었다면 둘째 아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커서 결혼하지도 못했을 테니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것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예전처럼 신문이나 우유 배달은 없어진 지 오래였고 식당에서 일하자니 저를 뽑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아내는 또 제 걱정을 할 게 뻔하니까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또 발레 입시를 준비 중이라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발레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는데 발레복부터 시작해서 공연에 준비되는 의상과 토슈즈 값이 비싸서 사실 철민이가 아니더라도 대리운전은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발레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발레 비용을 댄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핸드폰 번호도 하나 더 추가해서 번호까지 다르게 하고 아내에겐 회사가 요즘 성장기라 일이 많아졌다고 하며 늦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만 원씩 모이니까 꽤 돈이 들어와서 괜찮더라고요. 퇴근하고 일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젊을 때 하던 것과는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대리운전은 술 취한 사람의 차를 대신 운전하는 거니까 진상도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 있나요? 돈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운전하러 갔더니 카니발이더라고요. 역시나 손님들은 만취해 있었는데 보니까 모아서 같은 방향인 사람들이 하나의 차를 빌려 대리운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다들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저는 창문을 내리고 달릴 정도였는데 먼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내려달래서 내려주고 다음 장소로 차를 몰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뒤에 앉은 커플이 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맨 뒷자리에 앉는 손님들이었는데 진짜 애정 행각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 저럴 거면 방을 잡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그 커플만 남았는데 가만 볼수록 애정 행각이 너무 심해서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룸미러로 살짝 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급정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에 취해 급정거를 해도 좋다고 실실 웃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갓길에 차를 바로 세우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뒷자리에 앉은 눈꼴 사나운 애정행각을 하던 커플은 바로 제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였어요. 저는 처음에 믿기지 않아 계속 쳐다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볼 수 있겠나요? 며느리는 착각이라고 쳐도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진심으로 누가 봐도 제 아들이 맞고 여자는 확실히 둘째 며느리였어요. 둘 다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인데 제가 대놓고 쳐다봐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며 온갖 생각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아는 척을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 저는 결국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서 차를 그대로 갓길에 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새벽에 혼자 길을 걸으며 미친 사람처럼 웃으니까 주변에서 저를 술에 취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는 게 더덥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을 버려가며 몸 아픈 것도 무시하고 뼈 빠지게 일했고 지금도 아들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제가 희생하며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바람났다니 도저히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걸 알리자니 둘째 아들이 충격받아서 심장병이 다시 와 죽어버릴까봐 걱정도 되고 아내는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셋째도 대학 입시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는 마당에 네 새언니와 첫째 오빠가 바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저는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저만 알고 있자니 그것대로 첫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돈도 없는데 자식들까지 저를 힘들게 하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만이라도 말을 할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아내는 둘째 아들이 어릴 때 아파서 유독 둘째 아들한텐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이걸 알게 된다면 아내마저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혼자서 끙끙 앓게 되었습니다.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사실을 알고 있으니 결국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대리운전은 물론이고 제 회사도 출근하지 못하고 혼자 알아누우니 아내는 저를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너무 혼자 고생 많았어.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내는 저를 정성껏 간호했는데 그걸 보니까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니 첫째와 둘째도 부부가 저를 보러 왔는데 저는 첫째 얼굴을 보니까 자꾸 그날 밤이 떠올라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둘째도 저를 걱정하는데 옆에서 둘째 며느리가 저보고 괜찮냐고 말해도 속으로 내 아들과 바람난 사람이란 생각만 들고
오히려 아들 부부가 찾아오니까 편두통이 심해지고 몸살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사실 이건 속으로 곪은 거라 정확한 변명은 모른다고 하니 아내는 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근도 못하고 대리운전도 하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경제적인 게 티가 나기 시작했고, 셋째는 입시 준비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속상해하는 셋째에게 미안하다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 했더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니 본인도 속상했는지 말을 하지 않아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할지 말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하며 소가리를 했더니 결국 저는 소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형들과 누나들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바람난 상대가 차라리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써서 소송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저는 이대로 그냥 제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이 연달아 찾아오는지 하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났으면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왜 우리 아들과 바람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첫째와 둘째 둘 다 아이까지 있었기에 더 고통이 심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알린다면 집안은 피바람이 불 테고, 저만 참으면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 수 있으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결국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구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민이도 자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몸 회복에 신경 쓰라고 하고, 형들과 누나들도 제 걱정을 하느라 우리 집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 어머니와 막내들까지 달려와서 저를 걱정하니까 저는 또 부담스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미워서 자식들은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셋째 딸이 제 방으로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창고에서 발견했는데. 딸이 들고 있던 것은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제가 대리운전을 하며 썼던 핸드폰인데 딸이 발견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함구증이라 말하지 못하고 딸을 봤더니 딸이 아빠 대리운전 했었냐고,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본인이 발레를 못하니까 속상했다고 미안하다고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우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무슨 일 있냐고 했고, 딸은 말을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아내에게 아빠가 가족들 때문에 대리운전을 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을 듣고 정말이냐고 물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우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는 더 못 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입을 열어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것부터 사실 거기서 본 게 아들과 며느리의 바람이라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 이렇게 몸져 누웠다고 하니 딸과 아내는 진심 믿을 수가 없다며 크게 화를 내며 첫째와 둘째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당연히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제가 정확히 언제 몇 시에 너희를 봤다고 겨우 말하니 첫째 아들은 너무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아니고 네 아내와 아이들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진짜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둘째 아들이 걱정되어 봤더니 둘째는 당연히 충격은 받았지만 쓰러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첫째와 둘째 부부 다 이혼하게 되었고 첫째 손주는 첫째 며느리가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식이지만 첫째한테 너무 서운하고 실망스러워서 지금은 얼굴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결혼하고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 쉬었던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라
인생 처음으로 집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좋지 않더라고요. 사실 아직도 말한 것에 대해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러 와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할 때에는 말하길 잘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둘째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괜히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아내와 셋째 딸은 저한테 말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게 더 큰 불행이라고 하던데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회복이 다 되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다들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랄게요.